코끝이 시린 겨울, 한 외국인 여성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대표 도시 오사카에서 가장 큰 매장에서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을 골라왔는데도 넘쳐나는 사람들 사이에 얼른 계산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찾은 그날, 그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아직도 그녀는 그때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자세한 사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온타리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해요. 제 여행의 목적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절친한 친구인 린지의 약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린지는 한국어를 전공해 한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아시아 취업센터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만난 아시아계 남성과 사랑에 빠져 순식간에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했던 계획은 접고 그 남성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신혼집을 차린다고 했어요. 그 남성의 직업이 거기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기는 어렵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아시아 센터에서도 특강을 하기 위해 왔다가 제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러 갔던 길에 일본으로 시집을 가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어요. 린지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만을 부른 뒤 소박한 약혼식을 하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지를 모아 크게 결혼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남편 측 지인들 4명 정도가 참석하는 아주 조촐하지만 소중한 약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 린지의 친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친한 제가 참석하기로 한 거죠. 린지도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는 편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어울리는 것에 대해 우리 둘은 그것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어릴 때부터 린지와 저는 참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취향만으로 보면 쌍둥이라 해도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린지의 결정이 닿은 곳이라 더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여행은 왠지 가보지 않아도 린지가 결정한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린지는 벌써 오사카에 둘이 함께 살 신혼집에 입주해 살고 있었는데요. 일본에 가기 전 한 번도 아시아 국가의 경험이 없었던 린지가 이 모든 일들을 갑자기 결정했다는 게 솔직히 그때까지도 잘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길래 여러 생각이 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국가에 대한 설렘과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를 만날 생각에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 린지와 남편이 저를 마중 나와 주었어요. 떨어진 지 반년 조금 넘었던 상황이라 너무 반가워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어린 소녀들처럼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서로 안고 좋아하느라 인사도 미처 못했다는 걸 깨닫고 린지의 남편이 될 이쿠타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의 이쿠타를 보고 사실 여기에만 말하는 거지만 살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간 봐왔던 그리고 알던 린지의 이상형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랐던 거죠. 하긴 결혼할 상대는 다 짝이 있다더니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결혼 상대는 다 의외의 사람과 많이 하더라고요. 반갑게 맞아주는 이쿠타에게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신혼집에서 지내라고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신혼집에서 머무는 게 실례라는 걸 알기에 극구 거절을 몇 차례 했지만 이쿠타는 린지가 여기엔 친구도 없는 데다가 제가 오는 날만 꼬박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은 그래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저를 설득했죠. 그래서 머물게 된 거지 절대 제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랍니다. 이쿠타가 린지에게 하는 걸 봤더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 분명했어요. 뭐 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와 낯선 나라에서 함께 머무르며 지낼 수 있는 경험이 흔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린지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겨울에 일본은 캘리포니아보다는 추웠지만 그래도 관광을 다니기엔 참을 수 있었죠. 게다가 이왕이면 친구의 추천을 받으면서 더 편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됐어요. 친구는 신혼집을 채우기 위해 가구를 준비하고 비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꽤 많아서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린지가 본인의 볼일을 보는 동안 혼자 일본을 관광하기로 했죠. 한 번쯤은 꿈꿔봤거든요. 동양의 콘텐츠들을 보면서 일본의 거리를 혼자 걸어 다니다 마음에 드는 가게를 딱 발견해 어떤 메뉴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들어간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해보는 건 말이에요. 혼자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고 관광해볼 생각에 어린 아이처럼 해맑아졌죠. 이번 달 통째로 한 달이나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 온 거 옆에 한국까지 들렸다.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부담스러웠죠. 그래도 일본은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제 입장에선 가장 오기 만만한 물가의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일본에 비하자면 꽤 부담이었어요. 친구 약혼식이라 린지가 항공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전 친구가 부담스러울까봐 거절했어요. 보통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친구들은 항공편과 숙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다는 건 알지만 가뜩이나 다른 나라에 와서 살며 적응하는 친구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겨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순전히 제 사비를 털어서 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많은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여행을 마쳐야겠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선 $300 정도만 환전해왔죠. 린지에게 물었더니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비싼 목록을 살 계획도 없었으니 오히려 남을 거라 생각했죠. 지금 일본의 엔저 환율로 따져보면 $7면 1000엔이라 돈 쓸 재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미국은 최근 신박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곡소리가 날 정도로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뉴스만 틀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건들로 도배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 도시락을 사 먹거나 카드 대신 현금만 쓰는 추세가 이뤄지고 있을 만큼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데 오랜만에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오사카는 원래 일본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만큼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라 기대됐어요. 먹거리의 도시라 불릴 만큼 요토바리 거리의 음식 문화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코노미야키와 타코야키를 꼭 오사카에서 먹어봐야겠다 위시리스트에 작성하고 왔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뭐 우리나라에 원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봐도 되지만 오사카성이나 도톤보리 지구를 꼭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음식과 쇼핑이 마구 어울려 있을 모습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던 경험이었죠. 게다가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이동수단이 마땅히 없는 저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도시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놀고 싶었는데 저는 난생 처음 시차 적응의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캘리포니아와 오사카는 무려 17시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하루에 가깝게 차이가 나다 보니 시차 적응이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긴 여행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린지와 반갑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긴 건지 토할 것 같은 증상과 미칠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눈알이 타들 것처럼 따갑고 배가 고프긴 한데 물만 먹어도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린지가 무어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멀미를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집중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 제 변화를 저보다 빨리 알아챈 건 린지였어요. 린지는 아직 일본에서 시간이 있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자는 게 좋겠다고 권했죠. 욕심부리다 일본 전체의 일정을 몽땅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죠. 린지의 집에 도착해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잠시 누워만 있겠다고 하곤 세상 모르게 잠들어 버렸죠.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여전했어요. 창밖을 보니 벌써 깜깜하고 어둑해져 있었더군요.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짧아 더 빨리 진 것 같았죠. 그래도 첫날을 이대로 누워서만 보낼 수는 없었기에 벌떡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죠. 방 밖으로 나가니 린지만 있더라고요. 저는 이쿠타는이라 부르니 이쿠타는 우리 저녁에 먹을 거리들을 좀 사러 나갔고 린지도 제가 쭉 잘 줄 알고 운동을 가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갑자기 안 간다고 하면 그룹 운동이라 다른 사람들의 수업도 취소되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 말이죠. 게다가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이쿠타의 동료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린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에 오히려 잘 됐다며 너 운동 나가는 길에 나도 나가서 혼밥에 도전해볼래라 말한 뒤 빠르게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저녁 문화는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린지에게도 인터넷에서도 찾아본 내용이라 익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준비하는 시간은 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되었는데요. 조그마한 가방에 여권과 환전해 온 현금들을 챙긴 후 외투를 껴 입었습니다. 저녁이라 아까보다 더 나가는 길이 추울 테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설레게 만드는 기분에 추위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깜깜해진 저녁 거리에 여자 혼자 외출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차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총기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이색적인 경험이었어요. 피곤함이 좀 해결되자 아까 참았던 배고픔이 순식간에 몰려와 정말 너무나 허기진 상태가 되었어요. 몸의 모든 기운이 쭉 빠지며 걸어갈 힘도 없었죠. 뭐든 빨리 입에 넣어 먹고 싶었지만 일본에 왔으니 아무거나 먹기는 아깝다 생각해서 꼭 일본 식당에 가서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린지와 걸어 나가 1시간 뒤 운동 끝나고 연락해 만나기로 했고 그동안 혼자 식사를 할 곳을 찾기로 했죠. 정말 미국과는 다르게 이 늦은 시간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식당으로 보이는 곳들은 불을 꺼둔 것 같았죠. 저는 할 수 없이 술 종류도 팔면서 음식을 파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아무데나 들어가 무작정 도전해보는 혼밥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저녁에는 본인을 각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홈파티 문화가 대중적인 편입니다. 저녁에 돌아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게다가 미국은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도 없고 택시가 있지만 잡는 것도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선 매우 힘들고 요금도 상당히 비싸 부담입니다. 혹은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 역시 기사를 배정받기 힘들고 높은 이용 금액 게다가 신원 보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 위험할 수 있죠. 술 한 번 마시려고 턱없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운명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러느니 그냥 편하게 집에서 천천히 길게 마시며 파티를 하는 문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녁 늦게 하는 펍이나 술집도 있지만 대부분 건전한 곳이 아니거나 나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아 평소에도 겁이 많은 저로서는 한 번도 어두울 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술집도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뉴욕에서만 경험해 본 것 같네요. 우선 일본의 첫 식당이었던 그곳은 내부를 살펴보니 이상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걱정이 있었죠. 미국식 바나 펍은 정말 간단한 스낵류의 안주만 있어서 제발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려 했는데 다행히 일본의 매장에서는 미국보다는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 같았죠.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어 휴대폰으로 찍어 번역기에 번역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와 음식 2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멕시칸 음식점에 가면 퍼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초 같은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배고픈 저는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로 주세요. 라고 쓰고 허겁지겁 먼저 내려놔 준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볶음 우동이 나왔고 먹어보는데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아직 시차 적응 여파로 속이 안 좋은가? 간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음식점에 들어와 먹은 음식은 총 3가지인데 맛이 어찌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특유의 버터의 느끼함도 아닌 게 뭔가 리치한 느낌의 기름도 많고 특히나 너무 달았어요. 결국 저는 다 먹지 못하고 남긴 뒤 계산을 하러 갔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내가 생각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었나 보다.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가 멍청했네요. 그렇게 다음 날도 또 저는 홀로 거리를 걷다 마음에 드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먹었던 제 혀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날 식사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어제 먹었던 다른 음식점의 요리와 거의 비슷한 맛이 났어요. 일본은 레시피가 다 똑같은가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일본의 음식들은 너무 작았어요. 미국은 항상 전부 사이즈의 재료를 웬만하면 아끼지 않는 편인데 일본은 화장지도 유산지보다 얇게 만들어 쓰는 걸 보니 어떤 나라인지 점점 알 것 같았어요. 일본의 화장지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한번 쓰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뻥뻥 뚫고 나갈 정도로 약한 화장지는 변기에 잘 내려가기 위해 물에 잘 녹는 재질을 사용해서 그런다는 거지만 그래도 편안하면서 자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지는 못하는 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혼자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볼만한 곳이 있지는 않았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비주얼이었지만 막상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일본 엔저 현상을 믿고 적게 환불해 온 것이 너무 짜증났어요. 짜증이 팍팍 나 있는 저를 보며 린지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서 저는 제가 며칠간 사용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친구에게 짜증을 토로했어요. 그러자 린지는 설마 말도 안 돼. 내가 잃어버린 아냐? 라며 제 말을 처음엔 믿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영수증이 있나 보여달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영수증은 꼬박꼬박 모아둬서 다행스럽게도 린지에게 보여줬죠. 린지는 제 영수증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에게 받는 금액과 내국인에게 받는 금액이 달라도 너무 다른 차이를 본 것이었죠. 저는 일본에서 갔던 음식점 모든 곳의 맛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나마 괜찮았던 건 직원분들 모두가 굉장히 친절하시고 선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서 그게 참 좋았는데요. 웃는 얼굴 뒤로 일부러 제가 안 시킨 메뉴들도 추가해둔 다음 저에게 그것들을 다 추가한 금액으로 결제를 했어요. 또 제가 다녀온 곳 중 영수증에 있는 음식점이 실제로 한 곳은 린지의 단골이라 그녀는 그 가게의 정확한 메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먹는 것과 저에게 제시한 금액이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메뉴도 똑같은데 저에게 받는 금액이 너무도 크게 부풀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면 몰랐던 척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 저녁에 나가 먹었던 작은 접시는 나초같이 그냥 서빙해서 주는 서비스 음식이 아니라 그것도 또한 결제해야 하는 메뉴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본 직원들에게 그 금액에 대한 걸 안내받지 못했다며 따져봐도 일본어로 메뉴판에 다 설명이 써 있다고 했죠. 모르는 게 죄인 거죠. 일본어를 모르니 써 있는 말이 눈앞에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결제한 거죠. 주간과 야간에 운영하는 음식점에 따라 식사의 가격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저녁에 식당도 자주 이용했어서 예상했던 보다 더 빨리 환전해 온 현금을 몽땅 다 사용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났죠. 저희 영수증들을 꼼꼼히 살펴본 린지의 표정은 정말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화나 보이는 건 정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린지는 정말 제대로 열받으면 나오는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죠. 린지는 저에게 안 되겠다며 몇 가지 일본 쇼핑이나 음식점에서 주의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온 관광객 대상으로 한 범죄나 사기 행각은 요새 상당히 진화하는 추세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부러 결제해서 오류가 생긴 척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말해주었어요. 그들의 수법은 정말 치밀하고 상상을 초월했죠. 저는 린지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저라도 어떻게 화가 안 났겠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일로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으니 애써 괜찮다며 그녀를 다독여 린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쿠타가 오늘은 저희를 위한 저녁을 차려놨더군요. 열도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끼리 집에서 맘껏 먹으며 즐기기로 했죠.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일본도 맥주가 유명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 맛이 많았어요. 맥주를 마시다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캔이나 먹었을까 제가 취기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자꾸만 커졌어요.
자꾸 커지는 저를 필사적으로 중재하는 이쿠타와 린지. 그 이유는 일본의 집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지은 가옥의 틀로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인데 방음에 아주 취약하다고 했어요. 저도 옆집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다 들렸으니까 아마 제 목소리도 다른 집들에 쩌렁쩌렁 들렸겠죠. 이쿠타는 영어를 말하는 건 어려워했지만 알아듣는 건 선생님답게 뛰어나 린지가 통역을 도와주며 우리 셋은 조금 느리지만 셋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나갔지만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왜냐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 이 시간에 이렇게 맥주를 먹는 시간인데 이 시간조차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즐길 수 없다는 게 짜증날 정도로 싫게 느껴졌죠. 절친한 우리 둘은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서로 수다가 끊이질 않았어요. 해도 아직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넘쳐났죠. 하지만 이걸 계속 작게 이야기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니까 목도 찢어질 듯 아프고 어지럽더라고요. 아니 가장 편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일본인들은 남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 특이한 이 문화의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자란 저와 린지에겐 이런 다닥 붙어있는데 소리까지 다 투명하게 들리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낯설고 힘든 마음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웬만한 곳 아니고 서는 마을 형태로 이루어져 각 집의 간격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웃들과 혹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도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다들 힘들게 일하다 돌아온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조차 매 순간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신경 쓰는 일본의 문화는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맥주를 많이 마신 것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화장실을 다녀야 했는데요. 화장실을 열 때마다 일본의 화장실은 적응이 안 돼 미치겠다 싶었어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변기 뒤에 세면대가 달린 거였는데요. 변기 물탱크 수저는 보리를 보고 내리면 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방식인데 깨끗한 물이 변기에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여기서 씻고 요리를 하거나 아이를 만지고 싶진 않을 것 같았어요. 우웩 소리가 절로 나왔죠. 게다가 변기에 달린 세면대에서는 액체든 고체든 금방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비누도 못 쓴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왜 거기 있을지 그 필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제 좀 씻고 쉬어야겠다. 말하고 씻으려 가려는데 린지가 갑자기 저를 위해 목욕물을 받아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남편이 있기도 한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그리고 일본 화장실은 쓸 때마다 불편한 게 건식 방식이라 다사용 후에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본의 욕실과 화장실은 정말 특이한 방식이었는데요. 변기와 거기에 달린 세수수전이 설치된 곳 하나, 그리고 샤워기와 욕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보통 미국에서도 나눠놓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방이 다른 구조는 아니었죠. 방이 다른 건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전체가 다 방바닥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씻고 나서 물기를 닦는 일이나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건식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왠지 제가 일본을 와서 느낀 일본에 대한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더군요. 1m도 채 안 되는 욕조에서 175cm나 되는 저는 정말 답답하고 좁게 느껴졌어요. 뭐든지 큼지막하게 있는 미국에 있다가 일본의 조그만 문화에 적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받아준 물이니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야겠다 싶어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욕조에 물을 뺀 뒤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 씻고 밖으로 나가자 설마 물을 빼고 나온 거냐며 린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매일매일 반신욕을 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목욕이 특별한 의미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일본은 대부분 아주 작은 집에서도 웬만해서는 욕조가 필수로 있는 게 문화라고 했죠. 참 이상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조를 둘 바에는 집안의 공간을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이에요. 일본은 정말 독특하게도 미리 받아둔 욕조의 물로 손님들이 먼저 사용한 후 그 다음 손님이 나오고 나선 그 사용한 물로 가족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차례로 사용하는 관습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샤워가 대부분인 미국인의 입장으로는 누구나 경악할 거려. 일본에서는 목욕은 여독을 풀고 병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지혜라고 일본인들은 여겨왔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접대를 한다고 했죠. 이해가 안 가도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의 문화이기에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선생님인 이쿠타에게 목욕을 그렇게 하게 된 까닭이 도대체 뭔지 물었죠. 그러자 일본은 난방시설이 취약해 난방용품 옆이 아니면 춥기 때문에 목욕통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온기로 잠을 자기 위함이고 고온다 습한 날씨로 목욕을 많이 하게 됐고 화산의 영향으로 온천이 발달하면서 목욕을 하는 건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았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적응하기 쉽지 않은 일본에서 점점 마음이 떠나가려 했지만 겨우 마음을 붙잡고 린지와 이쿠타의 소중한 약혼식에 참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나 더 일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겹게 느껴졌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몸과 마음이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곧 크리스마스와 원래는 제 인생 처음 일본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계획했지만 여기 있으면서 피곤한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자라났죠.
린지에게 저는 일본에 있기 싫다는 말 대신 부모님 핑계를 대며 안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한 당일 비행기 표를 변경하기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살까 고민하던 끝에 오사카에 오면 반드시 들리면 좋다는 돈키호테를 방문하기로 한 거죠. 좀 있으면 사람들이 붐빌 시간이라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돈키호테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할인 가게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득할 수 있는 쇼핑의 천국이라 할 수 있죠. 의류부터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 기념품 등 여기서만 다 사도 될 정도라 저는 돌아갈 때 부모님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기서 사야겠다 싶었어요. 원래도 외국 여행객들이 상당히 붐비는 곳이라 저는 가장 붐비지 않는다고 알려준 시간에 방문했죠. 그 시간에 왔는데도 정말 제 벨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서 멀미나 토할 것만 같았죠. 왜 아무도 사람들 통제를 안 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는 빨리 계산하고 나가려고 손에 닥치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구니에 넣고 결제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시라도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긴 줄을 기다려 드디어 제가 계산할 차례가 왔습니다. 직원분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친절히 반겨주셨죠. 일본 사람들은 참 친절하긴 한 것 같았어요. 봉투에 담는 것도 빠르게 도와주며 끝까지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었죠. 두 손 가능 힘껏 들고 얼마가 나왔는지 가격을 확인했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가격표를 잘못 본 건지 의아했죠. 당황스러워 영수증을 보면서 적힌 내용이 뭔지 번역을 해보려 동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저기요라는 소리가 들렸죠. 그 한마디로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일본 사람의 발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냐는 겁니다. 제 영수증과 제가 산 목록들을 살피던 그녀는 데스크에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다가와 저를 불렀죠. 환불받으라면서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리드로 다시 환불에 결제를 할 수 있었죠. 35% 정도나 줄어든 금액이 원래 제가 샀던 금액인데 계산이 잘못된 건지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멀뚱거리고 있었어요. 그 후 그녀의 입으로 들은 말은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실 수 있고 정말 주의해야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하고 기억해 주세요. 돈키호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인데요. 그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고 대량으로 산다는 점을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산 것들을 하나씩 번역을 돌려가며 살펴보니 제가 산 것들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근에 그래서 2개, 3개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개수 수량을 통일해야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일본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라 모르면 당해버리고 관광객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환불을 하러 올 경우도 저거 그들에겐 아주 쉬운 타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아니 오사카는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관광이 주 경제 원천이면서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저를 도와준 여성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녀는 이미 갔더군요. 저 멀리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수하게 도와주기만 하고 가버린 거였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낑낑거리며 다시 린지의 집에 돌아왔어요. 린지는 볼일 보러 가고 이쿠타는 출근을 해서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물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이내 노트북을 켜 항공권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스럽기만 하던 그간의 날들을 돌이켜보며 잠시 멍 때리다 아까 그 여성이 도와준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바로 캐나다에 가지 말고 저희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보내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 그냥 생각났을 때 목적지를 변경해버리며 질렀습니다. 린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부러워하면서도 일정이 맞지 않아 못 가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냥 삘꽂히는 대로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한국에 가보니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저녁 문화는 일본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부터 아무것도 잘 모르고 간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투성이었어요. 기가 막힌 인프라는 설명으로 표현이 안 됐죠. 특히 크리스마스 날은 한국에서 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브랜드 정도만 운영을 하고 대부분의 상점은 무조건 닫아 사실 집에서 홈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한국은 갈 곳이 오히려 너무 많아 선택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에어비앤비 앱을 사용해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예기치 못한 데서 무릎을 탁 치게 한 일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물을 트는 방법이었는데요. 한국 화장실은 온수 조절을 아주 편하게 하나로 움직이며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미국은 냉수와 온수를 트는 양측을 돌려가며 2개를 조금씩 움직여 온도를 미세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한국 같은 샤워기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벽면에 붙어있는 형태가 많아 간혹 잘못 온도를 지정할 경우 그 물을 그대로 들이맞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있다면 특히 뜨거운 물을 조심해야 해요. 우리에겐 이런 불편함이 일상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편리한 건지 미처 모를 만큼 일상이라는 거에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아 그리고 미국은 머리만 감는다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샤워죠. 그런데 한국은 샤워기가 길게 달려 고개를 숙여 머리만 감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다르게 세면대에 물이 계속 흐르고 빠지는 미국 같은 세면대 구조가 아니라 한국의 세면대는 구멍이 막혀 세면대에 담을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한국의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참 머리가 비상한지 느껴졌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깨달은 건 두 나라의 사람들이나 문화는 멀리서 보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그 다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 겉이 다른 나라라는 건 둘 다 같은 것 같아요. 일본인은 친절하고 웃는 얼굴을 안에 간직한 속마음엔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의문스러운 사람이 들어가 있는 듯했고 표정이 없는 듯 의도를 모르는 한국인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엔 진심의 친절함이 있어서 둘 다 결코 경험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죠. 제가 오늘 이 긴 글을 쓴 이유는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저처럼 여행 가는 설렘에 취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겪은 것들을 그대로 당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웃는 친절한 것들을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 아시아 국가 중에서 여행을 가시겠다면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한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온타리오로 돌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하고 있죠. 린지가 제가 취업하기 전에 한번 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번에 여행을 함께 가게 되면 린지가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설명하고 리드해주며 린지의 첫 한국 여행을 좋은 기억으로만 채우게 해주고 싶네요. 저도 자주 여행을 다녀보려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결국 그런 기억들이 쌓여 나중에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기회이자 원동력이 될 것 같거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은 아직도 폐지를 줍네요. 정말 몇 년 뒤면 사라질 망할 나라는 한국뿐이네요. 여기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며 한국을 조롱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 개그맨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마을 동네 어느 작은 극장에서 일하는 개그맨 고타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무대에 서서 여러 가지 농담들을 하며 중국 사람들을 웃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농담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제 말로 꿀벌 개그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인 관객들은 한국에 대한 비하를 좋아하죠. 한국에 대한 개그를 칠 때마다 가장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빵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농담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빵쯔가 뭐냐고요? 몽둥이로 맞아 죽일 한국놈들 대충 이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한국을 항상 바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꿀벌에 비유합니다. 관객들은 정말 좋아하죠. 관객들이 웃고 환호할 때면 제가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관객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제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을 중국인들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할까요? 네, 맞아요. 무대나 개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특히 중국어를 사용하는 웨이보와 도우인에서는 한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국 나라라고 일삼죠. 특히 이런 영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유튜버는 그 폐지들을 촬영하면서 기겁하는 모습을 하며 한국이 아직도 이런 진전을 나아가지 못했다며 비난하죠. 그것 외에도 말이에요. 한국에는 아직도 요구르트를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며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저희 중국용 온라인에서 수다를 떨어요. 자, 그럼 한국 얘기에서 잠깐 물러나서 중국에서의 저의 삶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제 삶에는 밝은 조명과 웃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장일 같은 것도 아니고 개그맨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교육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에서는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무조건 인맥이 짱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중국에서 태어난 순간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비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닥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도 딱히 없고 그냥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제 주변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등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심지어는 7일 다 일하는 경우도 가끔 봤는데요. 친구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생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렇듯 중국은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 번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 한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대체 무슨 내용이냐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후진적인 한국의 모습이 아닌 최첨단 IT 기술을 갖고 있고 걸어 다니는 주변 한국 사람들은 다 깔끔하게 차려지고 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정신 차리라 하는 대충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영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도 전에 정부에서 삭제해버렸죠. 그래도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저건 뭐지? 내가 상상하던 건 저런 게 아닌데? 순간 AI로 만들어낸 주작인가 싶기까지도 했죠. 당연합니다. 중국에서 그려내는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후진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대에서 빵츠나 꿀벌 개그를 치고 있고 여전히 웃음을 얻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죠. 과연 한국이 정말 중국보다 잘 살까? 중국이 우리를 속이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개그맨 일을 잠시 그만두고 웨이보 영상을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으로 진입하면서 저는 중국이 더 낫겠지라는 마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 선입견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청명한 하늘 아래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그 유리 외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늘 회색빛을 띠는 베이징의 하늘과 달리 서울의 하늘은 선명한 파란색이었습니다. 또 이건 나중에 눈에 띄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보니까 한국 하늘에는 통신선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그걸 다 땅 밑으로 넣었던 거예요. 참 발 빠르다고 생각했죠. 이걸 중국은 한국은 껌이라고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습더라고요. 어느 날 서울의 번화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임금에 관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요. 뭐였냐고요? 바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국의 4배에 가까운 1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친구들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월급이 100만 원을 간신히 넘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믿을 수 없었죠. 심지어는 그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최저시급을 한국 사람들은 적다고 토로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항상 바쁘고 지쳐있을 친구들이요. 집세를 내는 것은 매달 전쟁과도 같았고 많은 친구들이 밀려 있었죠. 농담을 하곤 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생활 수준의 극명한 대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웨이보에서 본 것처럼 저도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웨이보에 올렸더니 중국인들은 다 저보고 그럼 한국에 가서 살라며 이 거짓말쟁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중국은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했고 또 월급이 250만 원이면 한국에 몇 달만 살아도 생계유지는 물론 원하는 걸 살 수까지 있다는 거잖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래봤자 물가가 중국의 몇 배고 한국인들은 결국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워야 할 거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층이라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비쌌냐고요? 물론 중국보다는 비싸긴 했는데요. 몇 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도 있었고 그 정도 월급으로는 놀이공원까지도 다녀오고도 남는 정도였다니까요. 한국인들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한국인들과 병원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들었는데요, 말이죠. 이곳에서 의료 서비스는 건강과 파산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오랜 기다림과 막대한 진료비, 때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치료의 질은 최고 수준이었죠. 왜 중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은 인건비도 비싸지 않은데 치료비는 터무니없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절대로 가지 않아요. 저 또한 독감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냥 주변에서 타이레놀 알약만 계속 먹었죠. 진찰비도 비싸거든요. 또 중국에서는 학교를 다니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지역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점심은 물론 우유까지 무료로 제공하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케어해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 수가 있더라고요. 뒤떨어진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심지어 서울의 기술은 선진국 못지않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 비빌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IT 강국답게 한국의 기술력은 여러모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꿈만 꾸던 무료 와이파이를 갖춘 버스와 지하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돼서 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배달은 쌌지만 신속하며 정확했고 경제시장은 원활하게 잘 굴러가서 소비자층 상대로 하는 이벤트도 많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폐지 줍는 사람이나 요구르트를 파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한국에서 노인복지를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엄청난 액수의 금액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적이었고 복지도 좋았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복지가 그닥 좋지가 않고 젊은이들만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60대가 넘어가면 그 어디서든 써주지를 않아요. 근데 물세나 집값만 비싸다는 게 문제죠.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발견한 사실을 트위터에 또 한 번 올렸어요. 저번에 올렸던 게 또 다시 중국에 의해 삭제되었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평균 연봉, 생활비, 삶의 질 등을 비교한 글을 올렸죠. 제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해만 건너면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댓글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고 거리를 보여주니 사람들은 중국이 자신들을 속인 거냐며 반발하였죠. 제가 개그맨으로서 한국인들을 꿀벌에 비유하거나 빵째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죠. 아, 이런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면서요? 정말 충격이었네요. 한국에 원래 며칠만 있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다시 중국으로 못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뭔가 자유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지낼 저렴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찾다 보니까 딱 놀라운 곳을 발견했어요. 바로 고시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말이죠. 한국에는 고시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비록 작긴 하지만 저렴하고 실용적인 곳이었죠. 학생이나 1인 가구가 살기에 딱이죠. 월세는 중국의 많은 도시에 있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죠. 관리비도 따로 들지 않는 데다 화장실 부엌까지 제공하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쌀, 김치, 라면까지 제공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고작 30만 원이더라고요. 즉 250만 원을 받는다 치면 한 달에 100은 저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또 환경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도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청정에너지와 녹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공기가 더 맑아지고 도시가 더 깨끗해졌어요. 개발과 환경 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화도 중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996 문화라고 해서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등 12시간을 일하는 거고 그걸 6일 동안 반복하는 문화죠. 그게 널리 퍼져 있어요. 당연히 힘들고요.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죠. 한국은 9to6라고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 5시간 하고 분명 더 적게 일하는데 돈은 몇 배는 더 많다니까요. 또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참 여러모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같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방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전통 중국 사상과 공산주의에 깊이 뿌리를 둔 중국의 접근 방식이 중국을 묶어놓고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한국에서 분주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보았습니다. 카페, 기술회사, 학교 등 모든 곳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죠.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적어도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찾더라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게 일수고요. 그게 중국이 인구가 14억이라서도 분명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브랜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요. 나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가더라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한국은 인맥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과 학벌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더라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노력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부자로 태어나는 게 답인데 말이에요. 저는 고시원에서 한 달 살기가 끝이 나고 마지못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서도 바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빵츠라는 단어를 섞어가며 한국에 대한 개그를 쳤죠. 역시나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했고 깔깔거리며 한국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물론 관객은 웃고 있었는데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실체를 몰랐고 저는 가봐서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 쇼가 끝난 후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농담을 하지 않기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퍼뜨리지 않기로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이런 개그는 제 일상의 필수품이자 웃음을 주는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월급이 짠 중국에서는 이런 농담이라도 해야 제 생계가 유지되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사람들이 극장에 자주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다음에 무대에 섰을 때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농담으로 떠들던 한국이 아닌 제가 본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의 발전, 삶과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 전통과 혁신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웨이보에서처럼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은 단순히 웃음이 아닌 관심과 질문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대 안팎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하고 어쩌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는 개그맨으로서의 수입을 버렸고 그 극장과의 계약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저희 어휘력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경험, 제가 본 차이점, 우리가 공유한 유사점 등을 공유했습니다. 항상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일부 사람들은 제가 비애국적이거나 외국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평가들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시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 공통의 인간성에서 유머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죠. 중국에서의 삶과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경청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개그맨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강연자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마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변화하더라고요. 또 서서히 제 지인들도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장 일을 하며 허드렛 일을 하던 제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수두룩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중국이 배울 점이 많고 반성할 점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궈타오이지만 현재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제 친구들도 이런 허드렛 일과 중국의 삶에서 벗어나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